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들어가니까 선생님 얼굴 딱 안 보이고 딱 책만 보이게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수업에 딱딱 집중하시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페이지는요 여기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페이지 33페이지 펼치면 요런 화면이 나오겠죠. 전체적인 우리가 특징을 한번 알아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1930년대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됐던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가 박태원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박태원이 지었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30년대 거기에서 나온 모더니즘 문학, 거기에서 모더니즘 문학 작가였던 박태원이 지었던 바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식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1930년대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1930년대는요, 선생님이 이제 잠깐 대충 써놨죠. 자, 현재 1930년대의 일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였죠. 당시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요, 만주 사변이라든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등 일본의 군국주의가 앞으로 굉장히 세지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제징용이라든가 그리고 식민지 한국에 대한 그래서 핍박이 아주 거세졌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전쟁을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물자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겠죠. 그런 걸 식민지 한국을 통해서 쫙쫙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즉 한국에 대한 그런 탄압이 아주 거셌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였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식민지가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또 일본의 군국주의가 고조됨과 동시에 일본이 굉장히 번성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는 일본을 본 대부분의 이제 식민지 시대의 사람들은 일본이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변절자가 많아진 시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학사를 배우겠지만 1920년대는 카프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카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당시 카프라는 조직은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카프라는 조직은 바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문학에 끌어다가 이제 문학 활동을 했던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급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바로 지주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이 소장인이 바로 조선인 193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선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그 카프 문학 작품을 할 때는 바로 사회주의 그 사상을 이념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하면서 바로 이 소작인 즉 한국의 입장에서 1930년대 이 일제시대의 한국의 입장에서 바로 당시에 이제 지주였던 일본에 대한 대항을 대항을 이제 이야기로 얘기했던 바로 그런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을까요? 사회주의 사상을 문학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계급 해방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그 자체로서의 순수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운동이나 그런 거를 계급 투쟁을 위한 도구로 쓰였던 단점이 있었답니다. 아시겠죠? 그랬던 단체가 바로 1920년대 당시 이 30년대 이전에 카프라는 단체였는데요. 이 단체가 이제 강제 해산을 당하게 돼요. 아무래도 일본의 군국주의가 고조되면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일본이 강제로 해산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화 활동을 방금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무리 그룹을 지었던 이런
이런 단체들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집단적인 단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이제 7명이나 뭐 대충 뭐 8명, 여기는 9명이긴 한데 이 구자가 이제 9명이에요. 9명. 뭐 이 정도 수준의 작은 소그룹 중심의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 운동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인회라고 하는 문학 단체예요. 그래서 구인회는요, 구자가 9구자거든요. 9명. 인자, 사람 인자죠? 그래서 9명으로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름이 구인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소그룹 중심의 모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이 그룹들이 특이했어요. 왜냐면은 1920년대, 30년대 이전에 192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 뭐 김소월이라든지 뭐 그런 작가분들은 어떤 문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1930년대에 이런 작가들은요, 모두 일본에 가서 문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했다는 진짜 문학을 전공한 전공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대다 보니까 이 당시의 서구의 문학들은요, 전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겠어요? 바로 일본으로 다 들어왔겠죠? 자, 일본으로 들어왔던 그 서구의 여러 가지 문학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에 한국에 있었던 이런 작가들이 바로 일본에 가서 이런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사람들은 모두 일본에서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영문학이라든가 뭐 러시아 문학 같은 거 일본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하지만 일본 문학을 전공한 작가는 없었고요. 전부 서구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여러 가지 문학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문학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더니즘 문학이에요. 자, 그러면 모더니즘 문학 같이 보도록 합시다. 1930년대에 등장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배우고 온 문학을 전문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배우고 온 작가들이 이제 거기서 가지고 와서 서구의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알겠지만 모더니즘에서 모던한 게 무엇일까요? 모던한 거. 여러분들 익선동 가시면 약간 경성 느낌으로 좀 꾸며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선생님도 익선동 가가지고 사진 많이 찍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경성 수트 이렇게 검색했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 바로 모던한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모던한 거. 이거 멋있다. 시카고 타자기에서 나왔던 이런 유아인의 이런 모습 있죠. 이런 게 이제 약간 모던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 현대적인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더니즘, 그런 것들을 문학에 담아낸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은요, 바로 주지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1920년대 문학은 이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슬플 때 막, 막 이렇게 시에 막 이런 거를 담아놓는 것을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모더니즘이 들어오게 되면서 감정을 좀 절제하고 작가하고 어떤 작품과의 좀 약간 거리감을 좀 두는 좀 지적인 거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런 거를 바로 이제 주지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 표출하지 않는 그런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때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자아의 정체성, 그러니까 한 인물의 내면에 집중을 하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돼요. 모더니즘이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문학들이 이제 뭐 사회주의 이론이라든가 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을 한다든가 일종의 이제 문학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목적 등 그 어떤 문학 외적인 것에 좀 치중을 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에 약간 반발을 해서 이제 그 내면, 그러니까 작가 그리고 그 인간의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너무 외적인 거에 치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나 목적 이런 것보다 그 내면에 좀 더 이 안쪽, 그 문학 깊숙이 그 안쪽의 내면에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개인의 내면 의식을 조금 더 많이 드러내고자 했던 소설이 모더니즘 문학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설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생각이 나는 대로 이어서 그냥 쓰는 그런 기법이었던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언어와 여러 가지 기법을 실험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법이 많이 나오게 됐죠. 아무래도 문학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문학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문학을 어떤 하나의 작품,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잘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 실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실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뭐 소설가 구보시의 1일도 보시면 뭐 콜라주 기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테지만 뭐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굉장히 특이한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새로운 그런 기법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방금 봤던 것처럼 선생님 네이버 검색한 것처럼 어떤 모던한 생활 풍속이 확대됐던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1930년대 경성은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번화가였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의 서울에 비한다면 막 그렇게 뭐 엄청난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좀 도시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올 때 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설 속에 담다 보니까 굉장히 모던한 생활 풍속들이 담겨지게 되죠. 뭐 서구적인 패션이라든가 아니 도시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930년대 문학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대적인 문명 방금 얘기했죠? 이게 모더니즘 문학은 바로 그런 현대적인 문명을 바로 담고자 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모더니즘 문학을 가장 잘 구현했던 작가가요. 바로 이제 박태원과 이상이 있답니다. 이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박태원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박태원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런 모더니즘 문학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제 박태원, 이상. 그 중에서 이제 박태원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작가 박태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 박태원.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꼽히는 박태원은 1910년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한학을 익히고 고전 소설을 접하며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그는 고등학교 때 쓴 시 누님이 조선문단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다. 이른 나이부터 문학에 강한 의욕을 보이지만 박태원은 학교 수업 방법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호세이 대학 예과에 입학한다. 일본 유학 시절 현대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게 되고 이때의 경험이 박태원의 문학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박태원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은 구인회 가입과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인회는 정지용, 이상 등의 중견 작가 구인이 만든 문학 친목단체로 박태원은 구인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예술파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정립하기 시작한다. 박태원의 소설은 문체, 기법, 주제 등에 있어서 모더니즘 소설의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작품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문장 그 자체의 예술성을 중시하고 그의 도시 체험과 일상생활을 소설화하면서 다양한 문학 기법을 실험하고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선보이는 등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여러 작품 중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이상이 그린 사파와 함께 연재된 중편 소설이다. 이 작품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소설가 구보가 집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배회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극적 사건 등의 서사성이 약화된 반면 주인공의 유동적인 내면 세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내적 독백 및
시간의 교차 등 여러 기법을 새롭게 다루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박태원은 1930년대 도시 풍속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소설한 작가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를 포함한 예술가가 처했던 상황과 내면,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녹여내며 의식적으로 모더니즘을 실천한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네,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박태원 소설가는요, 호가 구보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박태원 소설가의 이제 소설을 이어서 볼 테지만은, 보시면 소설가, 이게 제목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보가 바로 박태원의 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그러니까 소설가 박태원의 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원의 어떤 자전적인, 소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박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냐면 이건 소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인의 일원이었어요.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했었죠. 1930년대에 나왔을 때 이제 집단적인 문학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문학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문학 활동을 하는 조그마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인회였다고요. 바로 그 구인의 일원이었던 작가가 바로 박태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원 작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1930년대 그 당시의 경성의 그런 현대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 아주 잘 드러낸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여러분들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된다면 1930년대 경성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1930년대의 경성이라는 것은 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근대적인 도시에 속했었고, 좀 모던한 생활 양식,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유아인처럼 그런 모던한 약간 그런 생활 양식, 서구적인 그런 양식들이 유행했던 때였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도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1930년대는 그런 거와 동시에 돈 버는 거에만 좀 눈이 멀어 있던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죠. 돈에 굉장히 집착하던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황금광 시대라고 한답니다. 1930년대 경성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고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황금광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일상에 얽매여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왜냐하면 더 갖고 싶고 있고 앞서가고 싶고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바로 1930년대 경성이고요. 그런 도회적인 모습을 이제 바로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보라는 주인공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1930년대 당시 서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박태원 소설가는요, 나중에 이제 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돼서도요, 계속 글을 썼던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북쪽에서 좀 유명한 소설은 바로 이제 갑오 농민 운동이죠. 여러분들 그거는 아시죠? 봉준호 감독이 외할아버지가 바로 박태원 소설가라는 거.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세세하고 섬세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성향이 조금 비슷하구나,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북으로 가서 지었던 소설이 바로 이제 갑오 농민 운동인데요. 이렇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남한에서는 이거를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써서 또 유명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좀 작가 생활을 했다. 남에서도 유명하고 북에서도 유명한 그런 작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박태원이 썼던 소설 중에 바로 이제 1930년대 경성의 그 모습을 잘 나타냈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위 줄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봅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26의 구보는 동경 유학을 하고 돌아왔으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무명 작가로 무의도식하며 지내자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그는 정오의 집을 나와 광교 종로를 걷다가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신체적 불안감을 느낀다. 동대문행 전차 안에서
과거에 선을 본 여자를 발견한 구보는 그녀를 외면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구보는 다방으로 가 혼자 차를 마시면서 자기에게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에 가지만 온정을 찾을 수 없는 냉정한 눈길에 슬픔을 느낀다. 구보는 중학 시절 열등생이었던 동창이 예쁜 여자와 동행인 것을 우연히 보고 물질에 약한 인간의 허영심을 생각한다. 그는 다시 다방에서 사회부 기자인 친구를 만나 돈 때문에 매일 기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친구와 술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가난에서 오는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새벽 2시에 종로 내거리. 구보는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결혼도 하고 창작도 하리라 다짐하며 집으로 향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페이지 34페이지를 펼치시고요. 같이 봅시다.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죠.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의 원데이 동안의 경성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그린 작품이다. 서술 방법과 문체가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과서 거기 뒤에 넘어가지고 몇 페이지냐? 43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여러분들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소설가 구보씨의 1일도 바로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주제와 형식 간의 관련을 공부하기 위해서 선택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부터나 또한 때에 따라서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작가의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 관점에서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을 공부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설가의 구보씨의 1일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모더니즘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이 많이 나와 있죠. 형식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를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기 때문이죠. 제목을 볼까요? 소설가네요. 아하,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바로 소설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구보라는 것은 뭐였죠? 자, 보시면 짜잔, 작가인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목은 바로 소설가 박태원의 1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작가가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구보는 작가의 분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소설과 현실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한 느낌이 있죠. 진짜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듣는 듯한 이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왜냐면 이건 소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다. 진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자전적인 느낌을 준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1일이라고 돼 있죠. 원데이라는 대가 이상했는데 원데이. 야, 원데이 단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쓰고 있다라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근대적인 도시였던 경성 거리를요. 가난한 작가였던 구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를 초점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의 형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식은 여러분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초현실주의 문학이나 모더니스트의 소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든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소설에 담았느냐라고 한다면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기서 거기에요. 규격화되었다고 하죠. 거기서 거기에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의 일만 봐도 도시인의 삶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담고자 했었던 그런 소설적인 경향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 26살의 구보는 26살이네요. 자, 구보는 어떤다고? 자,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해요. 무기력해! 여러분들 무기력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맨날 수업을 할 때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눈이 초점이 없어요. 여러분 좀비예요.
자, 그런 무기력한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이고 있죠. 자, 9번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설을 쭉 보면 알겠지만,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뭐예요, 이거,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죠? 자,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이요, 나름 그래도 공부를 했잖아요.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그것을 써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이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소설가 구보도요, 공부 많이 했고요. 보시면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직업도 없어요. 백수예요, 백수! 그러니까 당시 일제강점기에 이런 지식인 엘리트들이 엘리트 백수가 많았던 거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구보의 그런 모습이 이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의 모습을 좀 형성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9번은요, 직업도 없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 근데 요즘에는 26살에 결혼 안 해도 뭐 그렇게 늦었다라고 보지 않지만, 당시에는 노총각이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샀죠.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갑자기 뿅 등장을 했죠. 그래서 구보의 삶의 방향성에, 진짜 구보가 있는 존재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듯한 현실성. 그리고 이제 구보의 어머니가 계속 결혼과 그런 걸로 압박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성, 진짜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낮에 집을 나선 9번은 한낮에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경성 거리를 배회하다가요. 자, 경성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서울의 옛날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쫙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정에 따라서 여행을 하는 컨셉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구보가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어떤 공간이 계속 이동을 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동을 하면서 구보가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했군,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했군,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했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기승전결 이런 게 없어요. 갈등 같은 게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아침 드라마 아침에 보시면 막 뺨을 한번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넘봐 뺨 이렇게 하면서 갈등 쫙 시작되고, 그 갈등이 이제 해소되면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은 되게 특이하게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루 동안 돌아다녔던 내 마음속의 생각을 쓴 것뿐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보가 돌아다니는 공간 속에서 구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더니즘 소설은요 바로 그 실험적인 기법을 작품에 많이 나타냈다고 했죠. 그 쓰여져 있는 실험적인 기법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까요? 9번은 하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했다. 오호,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포인트가 나왔네요. 원래 9번은 어디 쓰여져야 되지? 바로 9번은 여기 앞에 쓰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문장이 이렇게 되어야겠죠. 9번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첫 어절을요, 바로 위로 슉 올려서 마치 제목처럼, 작은 제목, 소제목처럼 처리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기법이네요. 독특하네요, 형식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바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번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했다.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9번은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했다 이렇게 한다면 구보가 걸음을 걸었구나. 이렇게 구보라는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앞에 어절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소설을 읽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창작 당시에는 굉장히 참신한 의도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못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자, 여기에서 독특한 기법 또 하나 나오네. 니은다의 사용인 거예요. 자, 니은다라고도 하고요.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는다가 되죠.
자, 간다 할 때는 니은다지만 밥을 먹는다 할 때는 는다잖아요. 어쨌든 자, 이런 현재형을 서술하고 있더라.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더라 라는 게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을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 독자도 지금 하고 있는 걸음을 걷기로 한 구보의 모습에 동참하게 되죠. 자, 독자가 인물의 진행에, 인물이 지금 가는 이 소설의 방향에 동참하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까닭이다. 다리 곁에 가 서 있다가 그게 좀 무의미하구만 이렇게 하고 이제 걸음을 걷기로 했다. 자,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종로 네거리로 가네요. 공간이 이동하고 있죠? 자, 종로 네거리로 갔어요. 9번은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아무런 목적지가 없다. 아무런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무런 이제 방향성이 없었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그런 당시에 1930년대의 지식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처 없이 가고 목적지가 없는 그런 당시 지식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에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써 있는 거야? 다리죠. 다리 이렇게 있으면, 다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금 구보가 서 있었다는 거 아니야. 구보에 서 있다가 갑자기 서 있는 게 뭐 무의미한데? 하고 다시 한번 걸어보자. 걷다가 어디로 가서 종로 네거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바른 발을 내놨다가 오른발을 내놓았다가 이쪽이 이제 입장에서는 오른발인가? 내놓았다가 그냥 왼편으로 쏠려서 왼편으로 이렇게 걸어갔다.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기승전결도 없다고요. 자,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고 인간관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우연히 전개된다.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소설이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지르 떠난다. 뷰 떠나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9번은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갑자기 앞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9번 걸어가다 딱 멈춘 거예요. 종로 네거리라는 곳으로 걸어갔구나. 별 내용 없죠? 종로 네거리까지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순간 9번은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눈이 잘 안 보여. 어머나 9보야 어떡하니. 그죠? 자신이 없어. 자기 시력에 자신이 없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이제 안경 도수가 24도인가 봐. 그러니까 굉장히 눈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시를 도와줬으나, 그러니까 이걸 쓰면 근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야. 아시죠? 근시는 가까운 데는 있는 건 잘 보여도 이제 먼 데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거. 이제 그런 걸 좀 해소를 해주었지만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들까지는, 맹점은 아시죠? 그 약간 시야 결손 부분. 그래서 여기에 상이 맺히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이 뭐야? 이 눈이 이상한데요? 제대로 뭐 눈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맹점들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그래서 안경을 써서 근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잘 안 보이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전체적으로 눈이 별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다음 볼게요. 청독부 병원 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했다가 예전에 시력 검사를 받았던 대로 갑자기 생각이 간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과거 회상. 자, 예전에 내가 시력 검사표를 받았었지. 내가 예전에 시력 검사를 했었지. 이제 그걸 갑자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청독부 병원 시대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재래는 안과를 재방문한다는 거기에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시력 검사를 한번 했는데 자기 시력 검사했던 그게 어땠다는 거야. 바로 그 책상, 그 안과 재래 거기에 책상 서랍 속에 놓여 있겠구나. 이제 다음에 안과 재방문하는 사람들의 목록 속에 자기 시력 검사표가 여기 들어있겠구나. 서랍 속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요. 특이한 기법이 하나 나왔네요. 볼까요? 여기까지는 일단 내용은 시력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나왔네요. 바로 이거 이 뭐야 이거 R4 L4 이거 뭐야
일단 이거 자 R은요 바로 right죠. 오른쪽 4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L은요 left예요. left 3이라는 뜻이에요. 오잉. 자 이거는 뭐냐면요. 예전에 구보가요 시력 검사를 받았던 시력 검사를 적어 놓은 시력 검사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력은 4, 왼쪽 시력은 3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종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글 속에 종이가 갑자기 시력 검사표 종이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콜라주 기법 이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냥 이렇게 미술 시간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더니즘이 뭐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술 작품에 또 많이 들어와 있고 사실 예술에서도 더 많이 쓰였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종이 그냥 일반적인 종이죠. 여기다 뭐 있니? 잡지를 그대로 갖다가 붙였죠. 일상적인 소재를 여기다 그냥 갖다 쫙 붙인 거잖아. 그치? 여기 봐봐. 여기 그냥 잡지를 갖다 붙였죠. 이런 거 그냥 갖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낙엽을 갖다가 그냥 붙였죠. 자,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 이거는 더 재밌다.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재밌다. 한번 볼까요? 쫙 보시면 야 여기다 뭐 붙였냐 이거 아시겠죠? 야 오이 붙였네. 야 방울토마토 붙였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주 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일상적인 소재를 작품 안에 그대로 아까 뭐 브로콜리 그대로 붙이고 상추 그대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붙이는 것을 바로 콜라주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쓰였죠. 글 속에요. 그냥 종이가 한 장 딱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보니까 구보가 눈도 잘 안 보이네. 구보의 몸이 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지저분해서 지워버렸어요. 보면 자, 9번은 2주일간의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며 아 그렇구나. 이제 열병 후에 시력이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픈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졌던 모양이네요. 어쨌든 9번의 몸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 자,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 자, 처음에 이제 눈이 진짜 갑자기 이제 열병 앓고 나서 눈이 갑자기 안 보였을 때, 그때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던 모양이에요. 그때 안과 그 진료를 해주던 의사를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시야 측정기가 이제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작품의 내용과 당대 현실을 한번 연결시켜서 볼게요. 작품의 내용을 보시면 소설가 구보가 단 하루 동안의 경성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당시 현실은 어떻다고요? 일제강점기였다고요. 1930년대 경성은요. 근대화된 도시였다. 경성. 나름 모던했어요. 모던해. 나름. 그런 경성에서 어떻게 한다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 구보만 봐도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딱히 뭔가 하진 않죠. 딱히 가고 싶은 것도 없죠. 목적지도 없죠. 그냥 돌아다니고 있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페이지 35페이지를 봅시다. 이제 방금 얘기했죠? 9번은 열병을 앓은 끝에 시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시력 검사 했던 거를 지금 갑자기 떠올린 거야.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과거 해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조그만 테이블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진료했던 안과 의사도 눈이 안 좋았네. 그죠?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러니까 안과 의사 자신도 강도의 안경, 강자 이거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나빠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안경이 이렇게 두꺼웠던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서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눈이 안 좋았다. 당시 안경 쓰고 있던 의사도. 그런 의사는 백묵을 가져서 아시죠? 이거 보시면 이거 분필이에요. 이게 흰백자거든요. 이게 묵이죠. 여러분 묵 아시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미술 시간에 슥슥슥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수묵 담채야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 묵이요, 묵. 그러니까 그 묵이 하얀색이요. 그러니까 그 뭐겠니? 분필이겠죠. 자, 그래서 백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들 찾아내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과 진료 받았던 거를 이제 기억해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갔던 일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볼게요. 그래도 그분은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서울로를, 자, 전차를 이번에는 이제 타고 옆으로 이제 지나갔네.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설은요, 굉장히 이제 도시적인 그 문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도시적인 문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도시문학이에요. 1930년대 경성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던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카페, 뭐 은행, 다방, 뭐 전차 이런 거와 이런 것들과 같은 굉장히 새로운 그런 풍물이 여러 가지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근대적인 도시, 경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차가 되겠죠. 전차가 뭐냐고 애들이 또 물어봐서 보시면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 세트장 이런 거 아시죠? 여기 위에 이렇게 선이 딱 달려가지고 이게 좀 잘 나왔나? 이런 거 볼까? 이거 보시면 야 위례 신도시에서 트램 사업하네. 야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차예요. 위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선로를 이렇게 전기 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요 전선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나 유럽 여행할 때 좀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거. 이 현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근데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있는 게 더 멋있더라고요. 약간 그 도시가 좀 약간 멋있는 느낌? 약간 근데 이게 전차예요, 전차. 근데 이게 생기네. 갑자기 검색하다가 트램이 생기네. 여러분 위례 여기 마천역에서 여기 생기네. 위례 트램 생긴다. 한번 타보고 싶다. 2023년에 완공? 오 괜찮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좀 약간 더 모던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나 보네요.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1930년대 이런 전차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문물이었다. 이제 그게 지금 소설에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하! 자, 알겠죠? 도시문학으로서 이렇게 뭐 전차라든가 뭐 은행, 다방, 뭐 카페,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을 딱 해가지고 바로 화신상에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전차가 지나가던 있죠? 방금 칙칙칙칙 지나가는 전선이 이렇게 있고 전차를 그리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전차 밑에 여기가 선로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국어가 이렇게 휙 건너가지고 옆에 화신상이라는 건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신상에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화신 백화점, 당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그래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했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래서 이게 특이한 거는 우리 민족에 의해서 경영이 되었던 최초의 백화점.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시에 이렇게 모던한 1930년대 경성, 이런 느낌. 백화점으로 딱 보여준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이라는 건물로 들어갔네요. 선생님 써놨죠? 1931년에 한국인이 개설한 이제 최초의 백화점이었다는 거. 자, 거기로 들어갔다. 자,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자, 1930년대의 모던한 건물이었던 백화점이라는 건물로 들어갔다. 선생님이 요 앞에 선물이 갑자기 설명을 했죠. 설명이라고 말하려고 했다고요. 설명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경성은 황금강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온답니다. 백화점 안에서 어떤 게 일어나냐 보시면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서 젊은 부부를 보는데요. 자, 이 부부는 어떠냐면요.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딱 안고 그곳에 가서 승강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 젊은 내외의 그런 모습이 어떠냐면요. 부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없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은 1930년대라는 현실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인, 약간 이기주의적인 그런 행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건물로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오찬을 즐길 것이다. 오찬은 점심 식사를 말합니다. 흙기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을지도 모른다.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있는 막 이런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야.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구보는 그들을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 하다가 문득 생각을 거쳐서 그들은 그래 뭐 축복해 주려고 했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왜냐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구보는 4, 5년 이상 같이 살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부 사이에 새로운 기쁨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부들은 뭐 즐겁네, 부럽네, 뭐 이렇게. 자,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들은 결혼을 했죠. 아기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시대적인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 그 사람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 젊은 네이를 보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했던 구보의 모습을 보고 있죠. 자, 승강기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딱 내려왔고 섰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어때? 자, 내려와 서고 쉼표가 있네요. 문이 열리고 쉼표가 있네요. 닫히고 쉼표가 있네요. 쉼표가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을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해줄 텐데 쉼표가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거 이것도 바로 구보시 1일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젊은 내에는 수남이나 복덩이와 더불어서 자, 수남이라는 것은 수는 목숨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오래 살아라 뭐 대충 이런 뜻. 그리고 복덩이는 아시죠? 복을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구보가 적당히 그냥 그 애들을 안고 있었대잖아. 얘들 이름 모르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추측해서 뭐 수남이나 복덩이겠지 뭐 걔네들을 안고 더불어서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라 복을 받아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름이잖아요. 아니면 또 누군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추측해서 대충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9번은 다시 밖으로 나오며 이제 하신상회에서 이제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던 부부를 보고 다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하신상회 밖으로 나왔네요. 자, 나오면서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하는데 행복. 자,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요. 계속 구보가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바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행복을 생각하고요. 저쪽에 가서도 행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시는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그런 가치로서의 소설 쓰기 를 하면서도 계속 일상적인 가치로서의 행복 또 계속 찾고자 한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당시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가 막 있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황금강 시기.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진짜 많고 뭐 이런 풍요가 진짜 행복일까? 일상적 가치로서의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 가는 대로 구보는 그냥 뭐 발이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로 가서서 안전지대로 쑥 가가지고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두 손을 내려다 봤어요. 한 손에 단장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구보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구보가 그림 그려져 있죠. 자, 구보가 지금 뭘 들고 있지?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 자, 단장이 무엇이냐면요. 자, 보시면 자, 짧은 지팡이를 말하고요. 구보가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는 거랍니다. 특이하죠? 자, 그래서 한 손에 단장과 구보는 항상 이렇게 짧은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는 거야. 이걸 봤을 때 구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산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거기다가 구보는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있어요. 공책을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글을 쓴다는 거나 뭔가를 기록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작가가 지금 소설가 구보가 또 작가인 박태원이 지금 어떤 창작 기법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예요. 뭐에서? 단장과 바로 공책에서요. 자, 바로 여기에서 고연학적 창작 기법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고연학적 창작 기법. 자, 고연학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자, 고연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시죠? 뭐 알지? 고고학은 아시죠? 고고학. 그래서 고연학을 보시면 이제 한자를 보면 이게 생각고자요. 현대라는 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현대를 생각하는 학문이잖아. 자, 그럼 고고학은 뭐야? 옛날, 역사, 옛날, 옛고자, 옛날에 그런 것들을 바로 생각하는 학문. 여긴데 여기다가 옛고자,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죠. 이집트 문명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옛날의 문명, 옛날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고 하죠. 그럼 그 반대로 고현학은 뭘까요? 현대의 풍속과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바로 현대를 생각해서 현대를 연구해서 현대를 기록하는 그런 학문을 고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이요, 바로 이렇게 현대적인 풍속과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기법으로 창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고현학적 창작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 쓰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거나 그것을 조사하거나 기록하는 그것 자체를 바로 이제 우리가 고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현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작하는 것을 바로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인의 일상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기록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구나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단장을 들고 있었죠. 단장을 들고 있다는 것은 산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산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지금 걸어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있구나, 조사하고 있구나,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는 또 뭘 들고 있죠? 공책을 들고 있죠. 아하, 얘가 다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는 바로 단장과 공책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고현학적으로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이 소설은 소설을 쓰고 있는 내용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 구보가 이제 소설을 쓰려고 이렇게 단장을 가지고 공책을 한 손에 들고 이렇게 경성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면서 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뭐 한다는 거야? 소설을 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쓰는 요 과정이 지금 소설인 거야. 아시겠죠?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메타픽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그렇구나. 들으세요. 메타픽션인데요.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과정이 보여주는 거야. 그게 소설 내용이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타픽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메타픽션보다 지금 단장과 공책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고현학적으로 지금 이 소설가 구보가 창작을 하고 있구나. 고현학적인 창작 기법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역시 행복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안전지대 위에 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자, 구보와 다르게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전차가 있죠. 목적지가 분명해요. 나랑 다르네. 자, 구보와 달리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치? 자,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역시 목적지가 분명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랑 다르네. 뭐 이렇게. 전차가 왔다. 전차가 또 왔죠. 전차 근대적인 문물.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네. 다른 사람들은 갈 곳이 있잖아. 뭐 이런 데서 나는 아닌데 이렇게 외로움과 애달픔의 감정. 그래서 보시면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로 들어갔네요. 전차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네요. 그쵸? 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전차에 뛰어든 구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역시 요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앞에 첫 어절이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소 제목으로 갔죠. 왜 그런다고요? 바로 독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고요. 첫 어절을 소 제목처럼 처리했다고요. 주의를 집중시키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였다. 다시는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9번은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전차에 들어갔는데 자리를 막 찾지 못했어. 여러분 지하철 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남았던 좌석을 좌석이 있다. 자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여러분 선생님도 지하철을 탔다가 저기 빈 공간이 있네. 잽싸게 뛰어서 앉아야지. 뛰어간다. 근데 누군가가 뛰어와서 거기 슉 앉아버리는 이 허무한 감정. 그렇다고요. 갑자기 구보의 마음에 빙의가 됐어요. 어쨌든 9번은요. 차창대에 가까운 한 구석에 차창대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죠? 전차에서 착삭을 받거나 차기 요금을 받거나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카드로 띡 찍고 그 전차 아니구나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을 타죠. 여러분들이 1930년대 경성 사람인 줄 어쨌든 띡 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요금을 받고 확인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받거나 또 차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 차 운행하는 운전하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 차창대와 가까운 한 구석에 섰어.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전차 거기 들어가서 좌석을 뺏겨버려가지고 그 뭐 어떻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동대문행 전차였네. 왜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 전차가 바로 동대문 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근데 이걸 타고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역시 어때요? 목적의식이 없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지식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이제 계속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구보가 생각하는 행복은 진짜 물질적인 그런 부를 누리는 것이 행복한 걸까? 뭐 이런 거. 일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걸까? 뭐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인으로서의 그런 모습, 일상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보야? 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행복을 되게 원하죠. 행복하기를 되게 원하고 행복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딱히 행동하는 건 없죠. 행복이란 이런 걸까? 행복은 찾을 수 있는 걸까? 하면서 딱히 뭔가 행동을 하지. 행동은 안 해. 그지? 자, 이런 거 봤을 때 구보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전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 행선지를 궁리하는 구보의 모습이었네요. 자, 오늘은요 33페이지에서 지금 35페이지까지 했어요. 어허, 자, 하나 끝났어요. 여러분들 또 이어서 우리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